제 모든 물건들의 빨간 딱지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끼리 너무 화목하고 아버지 사업도 잘 풀리고 있었는데 오늘 TV를 켜보니 IMF 소식이 나오며 부도 처리가 된 기업에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기업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급하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으셨죠. 그때부턴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해도 그들은 절대 믿지 않는다며 저희 집을 찾아왔죠. 대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문 밖에서 욕짓거리를 하고 발로 걷어차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 저는 정말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문 앞에서 며칠을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집을 나가지도 못하고 며칠을 굶고 있었죠. 저는 아버지를 굳게 믿고 기다렸지만 역시 동화 같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죠. 저희는 결국 이 집에서 나가서 단칸방에 가야 하는 신계되었죠. 너무나도 좋은 집에 살다가 온 단칸방은 너무나도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다리를 제대로 피기도 힘들 정도로 작은 방에서 저와 제 여동생 어머니 이렇게 셋이 살았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준비하던 공인중개사는 포기하고 살림의 보탬이 되도록 하려무나. 원래 그런 말은 절대 안 하시는 분인데 저에게 일을 나가라고 하셨죠. 이성적으로는 그게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공인중개사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컨설턴트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니까요. 지금 강남은 말도 안 되게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IMF로 인해 현재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낮아졌죠. 주변에서는 아직도 저 가격을 주고 아파트를 왜 사냐고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건 그들의 큰 착오였죠. 저는 무조건 확신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컨설턴트를 하며 고객님들에게 강남 아파트를 분양해드리고 그 투자 수익금의 몇 프로만 받아도 정말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면 아마 평생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죠. 그럼에도 어머니는 저에게 끊임없이 강요를 하셨지만 저는 듣지 않고 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려서 저와 제 여동생을 버리고 나가셨습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지옥 시작이었죠. 그 단칸방도 어머니의 돈으로 월세를 내고 있던 곳이었기에 저희는 그곳을 비워야만 했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항상 동냥을 하고 다녔어야 했죠. 그때마다 쏟아지는 멸시의 시선들. 혹여나 쌀을 주더라도 그들은 아주 저희를 깔보는 눈빛으로 보곤 했었죠. 자신들이 베푸는 처지에 있다는 알량한 우월감 말입니다.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야 하는 지금 상황이 너무 원망스럽기도 했죠. 왜 나한테만 이런 가혹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정말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다 소용이 없었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돈을 정말 많이 벌겠다고. 정말 많이요. 하지만 그 바람과 달리 현실은 시궁창이었죠. 결국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요? 제가 겪은 바로는 가난은 죄가 맞았습니다. 결국 저와 제 여동생은 정말 땡전 한 푼 없이 사회에 내던져지게 된 것이었죠.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제 여동생이 고사리같이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는데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오빠만 믿어. 오빠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역시 오빠야. 오빠는 나만의 슈퍼맨이야. 동생 앞에서 어른인 척은 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죠. 그래서 항상 밤에 화장실 한켠에 박혀서 울고는 했었죠. 하지만 그 센 척도 이제 슬슬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수중에 있는 돈이라고는 10,000원 남짓했죠. 이걸로 서울에 제대로 된 월세집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구하려고 찾아가면 저와 제 여동생을 보고서는 완전히 못 볼 걸 봤다는 듯한 마치 벌레를 본 듯한 인상을 짓곤 했었죠.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최대한 부탁을 드렸지만 죄다 거절당했습니다. 제 정신도 쓸쓸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했죠.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다 내려놓고 떠나고만 싶었죠. 어느덧 이제 정말 마지막 한 집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전단지에 적혀있는 대로라면 이 근방에서 가장 싼 하숙집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그것마저도 무리일 것입니다. 여기서도 쫓겨날 게 너무 분명했죠. 사실상 결과는 너무 뻔했죠. 동화 같은 이야기가 없다는 건 너무 뼈저리게 느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자는 심정으로 저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그냥 다 포기하려는 심정으로요. 이내 안에서 슬리퍼 소리가 들리며 한 여성분께서 대문을 열며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본 순간 머리가 백지장 마냥 하얘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을 잃을 정도로 너무 예뻤습니다. 저는 넋놓고 그녀를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조금 지나 정신이 들었을 때 아차 싶었죠. 여성분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건 대단한 신뢰가 맞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그런데 그녀가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들어서 그녀를 쳐다봤는데 왜인지 그녀는 저를 오묘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전까지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던 오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허벅지를 꼬집어서 정신을 간신히 차리고서는 말했죠.
다름이 아니라 여기 주인 아주머니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쁘시고 어린 분이 주인 아주머니일 리는 없으니 말입니다. 아마 하숙집에서 지내시는 여성분 같았죠. 그러면 나한테 말하면 되겠네요. 네? 대체 무슨 소리인지 싶었죠. 주인 아주머니가 아니라 자기한테 말하면 된다니 제가 도통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짓자 그녀가 배시시 웃으며 그러더군요. 제가 여기 하숙집 아주머니 딸이거든요. 그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죠. 정말 살면서 봤던 여자 중에서 제일 예뻤습니다. 제 절망적인 상황마저 순간 잊어버릴 정도로요. 하지만 저 미소도 금방 경멸의 표정으로 바뀌겠죠. 저는 겨우 10,000원이라는 돈으로 하숙집 생활을 하려고 하는 처지이니까요. 그것도 저뿐만 아니라 제 여동생도 같이요.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집이 안 되면 저는 정말 끝이었거든요. 제가 주먹을 꽉 쥐고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걸 그녀가 보자 웃으며 말하더군요. 괜찮아요. 편하게 말해요. 내 앞에서 남자들 다 그래서 익숙하니까. 아마 자기가 너무 예뻐서 말을 더듬는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전단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여기 가격이 한 달에 30,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10일 정도만 살 수 있을까요? 네? 그게 그러니까 저는 수중에 있던 주머니를 다 털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간신히 꺼냈죠. 지금 이것밖에 없어서 10일 정도만 지내다가 나가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라 꼬마야. 그 아주머니의 시선도 똑같았죠. 예전에 사람들과 똑같이 저희를 멸시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정말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였죠. 이제 그 상황만 마주쳐도 손, 발이 벌벌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라 생각하고 체념하고 다시 돌아가려는데 제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주머니의 따님분이 제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를 무언가 오묘한 표정으로 쳐다보며 말이죠. 우리 하숙집 이번에 특별 할인해서 3개월에 10,000원이야.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죠. 아무리 하숙집이라지만 그 가격은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었죠.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하숙집 아주머니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쳤더라고요. 저는 역시나 싶어 걸음을 돌리려는데 아주머니의 따님분이 아주머니께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이번 한 번만 소원 들어주라. 저 사람 좀 들어오게 해줘. 뭐? 엄마 말대로 공부 정말 열심히 할게. 그래, 전교 10등 안에 들 테니까 내 부탁 한 번만 들어줘. 그렇게 공부 지지리도 싫어하던 녀석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엄마, 원래 나 안 이러잖아. 한 번만 부탁하자. 그래 좋아. 대신 전교 10등 안에 못 들면 저 친구는 쫓아낸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어. 저는 멍하니 그녀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난생 처음 보는 남을 위해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말입니다. 그것도 말을 들어보면 주인집 아주머니 따님분은 공부하기를 엄청 싫어하는 모양인데 전교 10등이라는 공약까지 걸어가면서 말이죠. 제가 의아함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자 그녀가 제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배시시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어서 와. 그녀의 그 웃음에 제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 했죠. 이후 저희는 말을 텄습니다. 알고 보니 동갑이더군요. 둘 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죠. 이름도 수정이 외모만큼이나 예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안내를 받아 하숙집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옆에 있는 가장 작은 방이 제 방인 듯 했죠. 저는 당연히 그쪽으로 걸어가는데 그녀가 제 팔목을 턱 잡더군요. 이내 그녀가 말했습니다. 너 저기 있어. 그녀가 큰 방을 가리키며 말하더군요.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저렇게 큰 방을 쓰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리고 아마 저 큰 방은 하숙집 아주머니가 자신의 딸을 위해 내준 방 같았습니다. 저기 빈 방이니까 그냥 쓰라고. 저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그녀의 고집을 이길 수는 없었죠. 제가 마지못해 승낙하자 그녀는 배시시 웃으며 자기가 화장실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가더군요. 역시 그녀가 저에게 내어준 큰 방은 아주머니가 내주신 방이었습니다. 큰 방에는 그녀의 물품으로 보이는 것들이 가득했거든요. 왜 자기는 화장실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가면서까지 저에게 그렇게 잘해주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날 밤에 큰 방의 동생과 같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적적해서 잠깐 밤 산책을 나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이 하숙집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죠. 전부 이 근처 고등학교 학생들이더라고요. 전부 수정이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서로 잠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남학생 한 명이 대뜸 그러더라고요. 수정이랑 무슨 사이예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초면에 그런 말을 들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죠. 수정이 걔 원래 자기밖에 모르는 애고 손해보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는 애인데 걔가 오늘 하는 거 보고 다들 엄청 놀랬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정이는 학교에서 정말 칼 같은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기한테 피해가 오는 걸 정말 싫어하고 무엇보다 자기가 손해보는 건 정말 싫어한다고요. 그럼에도
너무나도 예쁜 외모에 들이대는 남자들은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녀는 그걸 전부 칼같이 쳐내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공부하는 걸 정말 죽기보다 싫어해서 담 쌓고 지내는 아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수정이가 자기가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저를 하숙집에 들여다 놓으려고 했던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모양이었죠. 아무 사이도 아닌데요. 그 말에 다들 놀라더라고요. 아무 사이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준다고요? 난 무슨 생명의 은인이라도 되는 줄 알았네. 네, 그냥 성격 자체가 엄청 다정하고 착한 것 같던데요. 그 말에 전부 경악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걔 절대 그런 애 아니에요. 학교에서 자기한테 들이대는 남자애들한테 전부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는 애인데. 정말 의외였죠. 하지만 그들의 말이 더 정확하겠죠. 거의 몇 년을 같이 붙어서 지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만 그렇게 다르게 대해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설마 수정이가 그쪽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그건 아니다. 수정이가 눈 얼마나 높은데. 그 말을 하고 아차 싶었는지 저를 보더라고요. 아, 물론 그쪽이 부족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걔 눈이 어찌나 높은지 아직 한 번도 남자를 안 사귀었거든요.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긴 했죠. 그렇게 예쁜 데다가 나이도 무척이나 어린이 남자를 고르고 골라서 만나겠죠. 그렇게 눈부신 아이가 저를 좋아할 리가요. 괜한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만 커져서 돌아오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저는 단념했죠. 그렇게 혼자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가는데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왜 나에게 그렇게까지 해주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그런 게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지금은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반드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부동산 컨설턴트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저는 돈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엄청 저평가받고 있는 강남 아파트를 분양시켜드리고 그 수익률의 일부분만 받아도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일 테니 말입니다. 저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이 필요했죠. 그야 제 여동생을 먹여 살려야 하기도 하고 제 공부에도 돈이 꽤나 많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낮에는 노가다를 뛰러 나가고 밤에나 집에 들어와서 불을 켜고 공부를 할 수 있었죠. 주말에나 학원을 다니며 공부할 수가 있었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노가다로 체력을 너무 뺀 이후이기 때문에 체력도 너무나도 부족해서 고개가 꾸벅꾸벅 저도 모르게 숙여졌고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조명도 없었기에 눈이 나빠지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졌죠. 사실 이대로라면 몇 년을 해도 못 붙는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 말고 다른 선택지 따위는 저에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저를 세뇌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내 두뇌라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암시를 걸어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험을 치고 1차 시험 결과 발표가 났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역시나 낙방이었습니다. 이빨을 어찌나 꽉 깨물었는지 입에서 피맛이 나더군요. 사실 낙방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했던 것이었죠. 이번은 당연한 결과일 뿐이고요. 이대로라면 몇십 년을 해도 안 될 것이 너무 분명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공부에 들어가는 돈하며 여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들어가는 돈까지.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으니 말이죠.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냥 어머니 말대로 포기하고 일만 할 걸 그랬다면 어머니도 떠나지 않았을 거고. 1차 시험이 떨어진 그날 밤에 정말 온갖 우울한 생각과 과거에 대한 후회들이 저를 덮였습니다. 하숙집 거실 구석에 앉아 끄끄 울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더군요. 저는 힐끔 옆을 봤습니다. 바로 수정이가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더군요. 무슨 일 있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 힘든 상황을 누구에게라도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서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이 힘든 걸 이해해 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요. 그러면 아주 제 마음이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일찍이 깨달았죠. 아버지 회사가 IMF로 부도 처리가 나고 주변에 힘들다고 토로해봤지 돌아오는 것은 알량한 우월감이 담긴 위로거나 비아냥뿐이었죠. 슬픈 건 나눠봤자 어차피 저에게 안 좋기만 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 이것도 익숙해졌는지 그럭저럭 견딜만 해지더군요. 그렇게 웅크려서 1시간 정도 울었죠. 이제 슬슬 갔겠지 싶어 옆을 봤는데 아직도 수정이가 있더군요.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게. 그녀가 고사리만한 손을 내밀며 말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픽 웃었습니다. 자기도 미성년자이면서 뭘 어른인 척하는 건지. 나한테 말해봐. 내가 특별히 들어줄게. 어차피 너 여기서 나가면 아예 남남이잖아. 하긴 그런 말도 있긴 했죠. 왜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에게는 평소에 하지 못하던 말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시 만날 일이 없기에 평소에 보던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저도 그냥 그런 심정으로 제 지금 상황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죠. 여동생도 키워야 하고 내 교재비나 학원비 때문에 노가다를 뛰는데
이 상태로는 몇 년이 지나도 절대 합격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수정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무척이나 고마웠죠. 보통은 이런 무거운 이야기 듣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언가 해결해 줄 걸 바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상 푸념에 가까웠죠. 수정이도 아직 미성년자에 불과한데 저를 도와줄 수 있을 리가 없으니 말입니다. 말을 다 듣고 나서 수정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러더군요.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너는 노가다 그만하고 당분간은 네 공부에만 집중해. 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분명히 말했던 걸로 아는데요. 제 공부에 필요한 교재비와 학원비, 여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저는 노가다를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수정이가 다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내가 줄게. 어? 내가 준다고. 그러니까 너는 그 시험에만 집중해. 대체 미성년자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큰 돈을 준다는 건지. 이렇게 힘든데 장난을 치는 수정이가 솔직히 미웠습니다. 그런데 수정이의 표정을 보고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죠. 그녀의 표정은 상당히 진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성년자인 네가 그 돈을 어떻게 준다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볼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내일 네 방에 놔둘 테니까 오늘은 들어가서 푹 자. 오늘 많이 힘들었겠다. 제 어깨를 두드려주고서는 화장실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너무 고맙긴 했지만 그저 그 나이 때 아이들이 하는 허세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겼죠. 그런데 정말 다음날 일어나 보니 제 방문 앞에 거금의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수정이가 있는 방문을 두드렸는데 수정이는 어딘가로 갔더라고요. 정말 고민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돈을 정말 써도 되는 건지, 아무리 수정이라도 이렇게 큰 돈은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을 텐데.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기로 했죠. 저는 그 돈을 바탕으로 정말 공부에만 열심히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책을 펴고 밤에 눈이 감길 때 즈음에는 책상에 엎드려 자는 일상의 반복이었죠.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예전에 힘들었던 것에 비하면 이까짓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공부 말고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로 온 신경이 거기에만 집중되었죠. 그 결과 저는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죠.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역시 하니까 되는구나. 수정이와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지만 수정이는 아직도 하숙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나쁜 일이 생기기라도 한 걸까? 정말 오만 걱정이 다 들었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제게 그 거금을 남긴 이후로 자취를 감췄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에 밖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급하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군요. 받아보니 병원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서는 정말 머리가 새하얘지는 듯했죠. 제 하나뿐인 여동생 녀석이 지금 수술을 받고 있다는 전화였으니 말이죠. 저는 급하게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정말 다른 어떤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병상에 제 동생이 누워있더라고요. 제가 병실에 도착하자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맹장이 터져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초기에 발견하여 별 후유증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남은 혈육이라고는 여동생 하나뿐인데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정말 너무 끔찍했죠. 그런데 한 가지 의아했던 게 제 여동생은 방에 혼자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조기에 발견된 건지 의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여동생이 누워있는 침대 옆간이 의자에 앉아있는 여성분을 가리키며 말하시더라고요. 저분이 아니라면 아마 정말 큰일 났을 겁니다. 저는 그쪽에 있는 여성분을 보고는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바로 수정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물어보려는데 제 여동생이 눈을 뜨고서는 수정이에게 푹 안기더라고요. 수정이 언니. 정말 의외였습니다. 제 여동생은 정말 경계심이 심하고 낯도 많이 가려서 남한테 이러는 성격이 절대 아닌데 수정이한테는 달려가서 푹 안겼죠. 동생이 하는 걸로 보아 둘은 상당히 친해 보였습니다. 정말 상당히 의아했죠. 수정이는 맨날 집을 비워서 친해질 기회가 없었을 텐데 대체 언제 저렇게 친해진 건지 싶었죠.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이내 동생이 이해한 듯 말하더라고요. 수정이 언니가 오빠가 공부하러 나갔을 때 매일 내 방에 들어와서 같이 놀아줬어. 뭐? 저는 수정이를 멍하니 쳐다봤죠. 그게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수정이가 말하더라고요. 그 돈을 저에게 건네주고 괜히 내가 미안해할까봐 마주치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고. 일부러 밤에는 본가에서 자고 시간 될 때마다 제 여동생 방에 찾아와서 같이 놀아주고 그랬다고요. 생각해보면 아직 여동생이 혼자서 지내기에는 너무나도 어렸죠. 하지만 사실 저는 애써 그걸 무시했습니다. 그것까지 신경 쓴다면 합격을 못할 것이 분명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수정이는 그것까지 생각해주고 정말 너무나도 고마웠죠.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건지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대체 뭐라고 저렇게까지 해주는지 그때 여동생이 말하더라고요. 언니 그냥 말한다? 응? 뭐를? 그거 말이야. 그 말을 듣고서 수정이가 무언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황급히 고개를 젓더라고요.
안 돼. 뭐 그러면 늙어 죽을 때까지 말 안 할 거야? 오빠 잘 들어. 수정이 언니 오빠 좋아해. 저는 정말 머리가 백지장 마냥 하얘질 수밖에 없었죠. 수정이같이 완벽한 애가 저를 좋아한다니요. 그저 여동생의 짓궂은 장난이겠거니 하고 수정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죠. 그렇게 떨리는 눈빛으로 저를 보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사귀고 싶다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야 이렇게 예쁘고 어린데다가 제 여동생에게까지 이렇게 잘해주는데 어떻게 저도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죠. 지금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이 더 급하니까 말입니다. 수정이에게 잠깐 복도해보자고 하고 나와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정이도 이쪽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예전보다 훨씬 예뻐졌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요. 이런 여자를 지금은 거절해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저는 크게 심호흡을 내쉬고서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수정이는 그 말을 듣고서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있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당연하지. 대신 약속해. 뭘? 꼭 성공해서 나 데리러 오겠다고. 그녀가 배시시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말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당연하지. 그 뒤로 저는 정말 공부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몇 번이나 볼 수 있지만 강남 아파트를 이제 슬슬 주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반드시 이번 시험에 합격해서 제가 먼저 싹쓸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죠. 반드시. 시험 준비도 순조로웠습니다. 모의고사에서 거의 만점을 연달아 받고 있었죠. 이대로라면 합격을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공부를 끝내고 하숙집에 돌아왔는데 원래 주인 아주머니가 아니라 전혀 다른 분이 계시더라고요. 대체 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주인 아주머니가 저번에 저랑 수정이랑 있는 걸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 약속하는 장면까지 보게 되었다고.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고 자기 딸이 저같이 부모도 없고 중졸인 녀석과 미래를 약속하는 게 너무 싫다고요. 그래서 저와 수정이가 만나는 걸 아예 봉쇄해버리기 위해서 아예 이 하숙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먼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요. 수정이도 처음에는 안 가려고 발악을 했지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당장 부모님 지원이 없으면 먹고 살 수도 없는 미성년자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결국 수정이는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 먼 곳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정말 정신이 아득해졌죠. 사실 제가 성공하려고 했던 건 이 지독한 가난에서 탈출하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수정이와 행복한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로 말이죠. 저는 수정이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봤지만 주인분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주인 아주머니께 수정이와 어울리는 짝으로 인정을 받겠다고 말이죠. 그 결과 저는 이전보다 훨씬 공부에 몰입할 수 있었고 결국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드디어 어엿한 공인중개사가 된 것이었죠.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 기쁨을 수정이와 나누고 싶어 저는 수정이가 있는 곳을 수소문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정이가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평창동에 엄청난 대저택에 있더라고요. 아무리 수정이 집안이 부유하다지만 이건 불가능하다 싶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수정이의 어머니는 수정이를 엄청나게 부잣집에 돈을 주고 팔아버렸던 거였죠. 그것도 꽤나 나이 많은 사업가한테 말입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원래 이득을 중요시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정말 너무하다 싶었죠. 수정이의 행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완전히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만 한 선택이었으니 말입니다. 수정이에게는 이게 효도라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냐면서 그리고 오히려 이게 너도 좋을 거라며 저랑 같이 하는 미래는 가난밖에 없다면서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며 온갖 망언들을 쏟아내더라고요. 수정이도 처음에는 반항했지만 너무나도 완고한 고집에 이제는 수긍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니 그때 저에게 줬던 그 거금의 돈, 사실 주인 아주머니가 수정이에게 학원비하라고 줬던 돈이었죠. 그런데 그걸 저한테 모조리 줬으니 수정이는 결국 자기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내걸었던 전교 10등도 찍지 못하였고 대학도 변변치 못한 곳에 가게 된 것이었죠. 그로 인해 수정이는 자존감이 엄청나게 떨어졌고 주인 아주머니는 그 틈을 이용해서 수정이를 거금에 팔아버린 것이었죠. 정말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제 책임도 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저쪽 안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군요.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미미하네요. 어휴 진짜 반반하고 어린 거 빼고 아무것도 없네. 제발 머리 좀 채우고 살자. 제발 응? 네, 죄송해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수정이었죠. 수정이가 저런 취급을 받고 산다니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당장이라도 쳐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주거 침입으로 제가 신고를 당할 테니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 아주머니가 쓴 계약서가 문제였습니다. 지금 시대였다면 불가능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가능했던 계약서들이 있었죠. 엄청나게 불공정한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수정이와 저 인간의 결혼식은 3년 뒤에 예정되어 있었죠. 만약 어긴다면 몇십억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조항도 있고요. 수정이는 마음이 여려서 어머니에게 피해가 되는 짓은 못할 게 분명하죠. 그걸 알고서 주인 아주머니가 파고든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당장 달려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었죠. 제가 해야 할 일은 정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것뿐이었죠. 원래라면 회사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포기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는 큰 돈을 벌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제 관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테니 말이죠. 자고로 정보라는 건 아는 사람이 적을 때 가치를 지니는 거죠.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왜 강남 아파트를 그렇게 추천하는지 일일이 다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회사 사람들 전부 고객님들에게 강남 아파트를 추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제가 먹는 파이는 극히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봤자 결국 그 회사를 키워주는 꼴밖에 되지 않았죠. 제게 온전히 모든 과실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제 회사를 제가 차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간 모아왔던 모든 돈을 모아서 창업을 했죠. 대출도 있는 대로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자신감이 말입니다. 지금 강남 아파트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봐도 무방하니 말입니다. 그렇게 대출도 전부 땡겨서 부동산 컨설턴트 회사를 차렸는데 제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이 제 회사에 전혀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하필이면 그때가 2004년 즉 정부에서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펼쳐지고 있을 때여서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되었고 무엇보다 아예 경력이 없는 공인 중개사인 저에게 큰 거금을 맡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었죠. 혹여나 찾아오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강남 아파트를 투자할 돈은 없고 작은 원룸 하나 투자할 사람들 뿐이었고요. 그분들도 너무 소중하지만 그걸로는 현재 건물의 대출금을 다 갚을 수도 없었죠. 그렇게 점점 적자의 폭은 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좌절스러웠죠. 분명히 그렇게 수정이에게 성공해서 데리고 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성공은커녕 대출금도 못 갚아서 폐업을 하게 생겼으니 말이죠. 저는 마지막 줄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그런 게 엄청 많더군요. 그곳이라면 제 진가를 알아보고 투자를 할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곳은 저 같은 업자들로 드글드글 하더군요. 전부 어떻게든 손님 한 명을 물려고 혈안이 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페에 일반 회원분들은 서서히 나오지 않기 시작했고 결국 이 꼴이 된 것이었죠. 그 당시 저희 컨설턴트에 대한 소문이 워낙 안 좋았으니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빌라 같은 걸 임대인과 짜고 거금을 챙기고 자신은 나몰라라는 업자들로 드글드글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더라고요. 비싼 옷을 입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나 걸음걸이에서 그 사람의 부유함을 가늠하는 듯했습니다. 모임에서 돈 좀 있어 보이는 일반인들에게 조금 친해진 뒤에 귀신같이 투자 권유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러던 와중 한 사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게 느껴졌죠. 옷은 그렇게 고가의 제품이 아니었지만 걸음걸이와 행동에서 느껴지는 단아한 기품과 차분한 말투. 언뜻 보아도 보통 분이 아닌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가간 업자들 모두 퇴짜를 맞았죠.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듣는다면 반드시 설득되실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앞으로 다가가서 말씀을 드리려는데 그러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왔으니 할 이야기는 이쪽으로 해주세요. 그러며 명함을 한 장 내미시더라고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꽤나 유명한 회사 대표님이셨거든요. 그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는 비서 전화번호였죠. 여기로 연락을 하란 것은 사실상 거절의 의미였죠. 비서에게 전한 말이 대표님께 전달될 일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제가 한 번만 들어달라고 말하자 대표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모든 부동산 업자들이 나쁜 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죠. 그쪽 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걸 검증하는 데는 시간이 무척이나 듭니다. 제가 그 시간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었죠. 사실 그 말 뒤에는 뼈있는 말이 숨어 있었거든요. 대학도 못 나온 고졸에다가 집안도 별로인 저를 뭘 믿고 이야기를 들어주겠냐는 거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입도 번긋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포기에 가까운 심정으로 제 사무실에 출근을 했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가보니 정말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할머니께서 박으셨더라고요. 할머님께서 타고 계신 차는 엄청나게 작은 경차였는데 비해 제 차는 상당히 비싼 외제차였죠. 영업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상당히 비싼 외제차를 살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골치 아팠죠. 수리비만 해도 최소 몇 천을 들 텐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님께서 내리셔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네. 내 당장 수리비를 줄 수는 없겠지만 시일 내에 주도록 하겠네. 할머님이 입으신 옷들로 보아 지불하실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아 보였죠. 제 직원이 내려와서는 할머님을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정말 한 푼도 남김없이 갚으셔야 할 겁니다. 막노동을 하셔서라도 말이죠.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님께서 허리를 90도로 숙이시며 말하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차 문을 열고서는 말했죠. 차에 타시죠, 할머님. 당장 지불할 능력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할머님은 제 의도를 오해하신 듯 했죠. 지금 당장 이 차의 견적을 받아서 수리비를 갚으라고 들이밀려는 속셈으로 아신 듯 했죠. 병원부터 가셔야죠. 어디 다치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의 할머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는지 눈을 휘둥그레 뜨시더라고요. 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비는 너무 비싸서. 할머님이 머뭇거리셨죠. 어릴 적 돈 없어 비참하던 시절에 저를 보는 것 같아 참아볼 수가 없었죠. 그냥 이참에 시원하게 망하자는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수리비 안 받을 테니까 병원부터 가시죠. 정돈 없으시면 병원비도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네, 할머님은 눈을 휘둥그레 뜨신 채로 저를 보셨죠. 타시라고요. 돈 필요 없으니까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입니까? 사실 돈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작살나고 망하고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할머님은 처음에는 제가 장난인 줄 알았지만 진심이라는 걸 나중에 아셨는지 오묘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 뒤로 할머님은 제 차에 타서 병원을 같이 갔고 진료비까지 제가 시원하게 내드렸습니다. 직원은 무슨 짓이냐며 저를 나무랐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집이 어디세요? 집까지는 바래다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보다 이 빚은 나중에 꼭 갚을게요. 명함 하나 줘볼래요? 지금 나를 도와주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그렇다고 그걸 말하는 건 진짜 사회성이 없는 거죠. 저는 적당히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할머님은 부동산 컨설턴트라 이러시며 오묘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마침 우리 딸이 부동산 투자에 최근에 관심이 생겼는데 추천해 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형식적인 인사를 남기고 뒤로 돌아섰죠. 사실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 당연하죠. 제비 다리를 고쳐줬다고 박 씨를 물고 오는 건 동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다음날 출근을 했죠. 이 사무실의 풍경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게 되자 감회가 정말 남다르더라군요. 더 이상 버틸 자금이 없어 오늘까지가 이 건물에 있을 수 있는 마지막이었거든요. 저를 믿고 옆에 있어준 직원들에게도 정말 미안했고 무엇보다도 수정이에게 너무 미안했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나란 놈은 이것밖에 안 되었으니까요. 꼭 성공해서 데리러 가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도 마지막 날이니 혹시 모르는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더군요. 문이 닫힐 때까지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을 모두 보내고 저 혼자 셔터문을 내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손가락으로 콕 찌르는 감각이 느껴지더라고요. 영업시간 끝났습니다. 내일 와주세요. 아니, 내일은 없겠구나. 그렇게 저는 제 길을 가려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진짜 그냥 갈까요? 어딘가 익숙한 음성이었죠. 하지만 딱히 지금 장난칠 기분이 아니었기에 미간을 찌푸리고 돌아봤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바로 제가 모임에서 봤던 그 유명한 기업의 대표님이었거든요. 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었죠. 분명히 저 같은 사람한테 내줄 시간은 없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은 왜인지 이전과 다른 눈빛으로 저를 보시고 계셨죠. 이내 미소를 머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커피 한 잔만 받을 수 있을까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죠. 머릿속은 온통 궁금증으로 가득 찼지만 지금은 그런 건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무조건 잡아야만 했으니 말입니다. 그때부터 제 머리는 엄청나게 빨리 굴러가기 시작했죠. 네, 들어오시죠. 저는 황급히 대표님을 안으로 안내했죠. 그렇게 대표님이 제 맞은편에 앉으셨는데 정말 다르긴 하시더라고요. 다른 손님들에게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분위기와 우아한 기풍이 풍겨졌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이야기를 하던 중 저는 너무 궁금하던 이야기를 꺼냈죠. 그때만 해도 분명히 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그의 대표님이 후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도와주셨던 할머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 어머님 되시는 분입니다.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사실 그쪽 분야 전문가가 작정하고 사기치려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쪽 분께서 어머니께 하신 걸 보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요. 돈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때 어머님은 타고 나가신 차도 엄청 싼 경차였고 차림새도 엄청 추레해서 무언가를 바라고 도와주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수리비를 물어달라고 하기는커녕 병원 진료비까지 무상으로 내줬다고. 그 정도면 적어도 뒤통수는 칠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다고. 그렇다면 제 말을 믿고 투자를 하시겠다는. 다만 투자는 다른 말이죠.
이전까지와는 달리 표정이 싹 변하셨죠. 상당히 냉랭해지셨습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게 느껴졌죠. 물론 사람이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그쪽 분의 인성밖에 모르죠. 진짜 실력은 별개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쪽 분의 진가를 보여주시죠. 그 말을 하고 다리를 꼬고 의자에 푹 기대시는데 어디 한번 해보라는 것 같았죠. 사실 제게 별 기대를 하시지 않는 눈치셨습니다. 그야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경력도 없고 고졸인 저에게. 지금 오신 것도 대표님의 어머니가 한 번 가라고 사정해서 오신 것뿐인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잡을 자신이 있었죠. 제 관점을 듣는다면 반드시 투자할 수밖에 없으실 테니 말이죠. 게다가 다른 분도 아니고 직접 손으로 그 큰 회사를 일구신 분의 통찰력과 해안이라면 말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 기회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천운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기회는 2번 오지 않는다는 걸 살아오며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제 인생일대의 기회를 잡기 위해 제가 준비했던 모든 지식과 임기응변 등 모든 걸 쏟아 부었습니다. 정말 이날을 위해 살아왔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제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강남 부동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제 모든 걸 들으신 대표님은 멍하니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아마 실패인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은 별로 구미가 당기지 않는 눈치셨죠. 이 정도면 사실 내 관점이 잘못된 거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표님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서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걸 지금 완벽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네? 당장 투자 계약서 적죠. 빨리요. 대표님의 표정은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미소로 활짝 물들어 있으셨죠. 다른 사람한테는 이거 말 안 했죠. 네. 절대 말하지 마요. 나한테만 독점으로 정보를 준 걸로 합시다. 이거 들으면 주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대신 그 조건으로 10%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의 10%를 말하시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죠. 이 아파트들을 사서 오른 금액의 10%를 드릴 테니까 당장 저랑 계약합시다. 당장 계약서 가져오세요. 오른 금액의 10%라니 대박이었죠. 아무리 낮게 잡아도 몇십억은 오를 텐데 그 10%만 해도 어마어마할 게 뻔했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강남 아파트 계약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뛸 듯이 기뻤죠. 이제 이 건물에서 쫓겨나지 않아도 되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성공은 무리였죠.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우선 한 건을 계약한 것으로도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었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인 셈이었죠. 우선은 그것에 만족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대표님은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아직 볼 일이 있으신 듯 했죠.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몇 개입니까?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은 100개 정도 나왔습니다만 왜 물어보시는지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부담일게 확실했으니 말이죠. 아무리 유명한 회사 기업의 대표님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에 묶여있지 막상 가용 가능한 현금은 많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대표님의 입에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거 전부 제가 살 테니까 한 달 안에 계약서 준비해 오세요. 네?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갑자기 100채 전부를 계약하겠다니요. 아무리 대표님이라지만 그만한 자금은 없으실 텐데. 제 회사를 팔고 여기 투자해야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말입니다. 예. 그쪽 분 관점을 들어보니 이거 기대 수익률이 무엇과도 비교가 안 돼요. 게다가 하방도 엄청 단단하고 이번 기회로 제 인생이 바뀌겠네요. 물론 좋은 쪽으로요. 정말 과감하셨죠. 게다가 머리도 엄청 좋으셨습니다. 제가 제시한 관점에서 핵심만 콕콕 집어서 흡수하시고 그로 예상되는 부정적 시나리오까지 전부 물어보셨죠. 저는 완벽히 그에 대한 답변을 다 드렸고요. 그러자 흡족해하시며 과감한 결정을 하신 것이었죠. 정말 괜히 무일푼에서 그런 기업을 이루신 게 아니었죠. 물론 이걸로 그쪽 분 인생도 바뀔 거고요. 엄청 좋은 방향으로. 정말 괜히 유명한 기업의 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정말 며칠이 지나고 TV를 켜보니 그 회사는 매각되었고 저는 그분과 100채에 가까운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계약서를 다 쓰자 이제서야 안심하셨는지 온화한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몇 년만 지나면 몇백억대 부자가 될 건데 뭐 하고 싶어요? 그냥 넌스레하는 질문인 듯 했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갑자기 일확천금을 받게 된다면 감당 못하고 결국 파산하는 것처럼요. 대표님도 의뢰 제가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별 흥미를 가지시지는 않는 눈치셨죠. 데리러 갈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님? 아니요. 하지만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이내 피식 웃으시며 말하더라고요. 낭만 있네요. 그런 사람 나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대표님은 자리를 뜨셨죠. 그리고 정말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 강남 아파트는 말도 안 되게 폭등을 했죠. 오른 분의 10%만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제 통장에 꽂혔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꿈도 꾸지 못할 돈을 만질 수 있게 되었죠.
이전에는 정말 꿈도 꾸지 못하던 호화로운 집에 살면서 평생 꿈에만 그리던 슈퍼카도 몰아봤지만 별 감흥이 들지 않았죠. 사실 저는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건 딱 하나였죠. 그때 약속했던 것처럼 수정이를 데리러 가는 것. 정말 길고도 너무 길었죠. 이제서야 데리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정이가 살고 있는 집 대문을 두드렸죠. 아직도 거기 그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이 식충이가 진짜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구박의 강도가 훨씬 심해진 것 같았죠.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손찌검까지 하는지 수정이의 비명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럼에도 수정이는 한마디도 못하고 죄송하다고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정신이 상당히 망가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암울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도 잡히지 않더라고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정이와 그 남편도 저기 오더라고요. 내 거 네가 주문해와. 남편이 수정이에게 카드를 툭 던지며 말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수정이는 그런 하대가 익숙한지 고개를 끄덕이고서는 카운터에 가서 커피를 시키더라고요. 예전과 달리 무척이나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말입니다. 카페에 있는 내내 남편은 수정이를 구박하더라고요. 정말 이빨이 갈릴 것 같은 걸 간신히 참았죠. 그러던 와중 남편이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수정이 혼자 있었죠.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생각하여 저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보고 당황한 듯 하더군요. 당연하죠.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요. 저희는 서로 잡담을 했죠. 어딘가 삥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내쉬고 그 말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약속 기억나? 그의 수정이는 한참이나 대답이 없더니 입술을 꾹 깨물며 그러더군요. 나 지금 남편 못 떠나. 거절의 멘트였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수정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럼에도 애써 침착을 유지하고선 말했습니다. 그 사람 좋아해? 좋아. 아니, 좋아해야지.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아마 이 결혼을 깨게 되면 위약금을 몇십억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되면 수정이의 어머니는 파산을 할 것이고요. 그걸 마음씨 여린 수정이는 견딜 수가 없겠죠. 내가 그 돈을 내줄 수 있다면 그 약속 다시 지킬 생각 있어? 그게 무슨, 수정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몇십억 네가 어떻게 내줘. 앞으로 찾아오지 말아주라. 우리 서로 불편해지잖아.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이 나오자 불이 나게 뛰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씩씩거리며 아예 수정이의 볼따구를 치더라고요. 수정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다른 남자랑 얘기하는 거 다 봤어. 이혼해? 그러면 네 엄마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아니, 자기야, 미안. 정말 미안. 다시는 안 그럴게. 미안.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그쪽으로 다가가서 녀석을 발로 뻥 찼죠. 무슨 짓이야? 녀석이 저를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보며 말하더군요. 당장이라도 저를 잡아먹을 듯한 기세였죠. 저는 녀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정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저 사람 좋아해? 그의 수정이가 한참 동안이나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입술을 꽉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 그거면 됐어. 그럼. 녀석이 일어나서 눈을 부라리더군요. 아마 수정이 기둥서방되는 모양인데 너 때문에 제 인생이 어떻게 파탄나는지 잘 봐. 계속 수정이를 이혼으로 협박을 하더군요. 수정이는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항상 저런 식으로 수정이를 휘둘러 왔던 게 눈에 뻔히 보였죠. 그래서 제가 말했죠. 계좌번호 불러. 계좌번호 부르라고. 그딴 몇십억 가지고 사람 인생 쥐락펴락하는 게 재밌냐? 그의 녀석이 피식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꼴에 기둥서방이라고 여자 앞에서 폼 잡고 싶은 건 알겠는데 몇십억이 무슨 개 이름인 줄 아니? 1억은 있고. 시끄럽고 빨리 계좌번호나 불러. 그래, 지금 당장 입금하면 나도 소송 안 걸고 깔끔하게 이혼해 줄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녀석은 정말 계좌번호를 불러주더라고요. 아마 수정이 앞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네 기둥서방이 이렇게 능력 없고 약한 사람이라는 걸. 보냈어. 확인해봐. 그의 녀석이 피식 웃더라고요. 수정이도 저를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봤죠. 그런데 정말 뱅킹 알림음이 들리더라고요. 녀석이 그 휴대폰을 확인하고서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너 대체 뭐야? 입이 쩍 벌어진 채로 저를 봤죠. 저런 반응이 당연하긴 합니다. 한 번에 몇십억 단위를 이체한다는 건 아예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거니까요. 그건 알 필요 없고 네가 깔끔하게 이혼한다고 했지? 녹음도 해놨으니 발뺌할 생각은 하지 말고 수정이는 데려간다. 수정이와 저는 근처 카페로 갔죠. 수정이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몇십억을 정말 네가 보냈어? 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분명히 약속했잖아. 성공해서 너 데리러 간다고. 그 뒤로 저는 지금 수정이와 만나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했죠. 그러니까 나랑 같이 새 출발하자. 비록 늦었지만 어때? 그의 수정이는 입술을 꾹 깨물고서는 저를 한참 동안이나 쳐다보더니 말하더라고요. 미안.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말을 끝으로 수정이는 자리를 일어서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이 정리가 되었는지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얻은 건데 그걸 냉큼 올라타는 건 너무 죄책감이 든다고요. 무엇보다 자신이 그런 걸 누릴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녀의 선택이라면 존중해주고 싶지만 지금 수정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죠. 몇 년 동안 그녀의 어머님과 남편 때문이 하는 가스라이팅 때문에 자존감이 무척이나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무대포처럼 밀고 나가자니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연이 올라가고 댓글들을 참고하여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셔야 사연자분의 뒷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알림을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